7월 셋째 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날짜로는 7월 13일에서 7월 19일이에요. 먼저 1930년 7월 13일 봅니다. 우루과이 제1회 월드컵 개최. 야, 우루과이가 제1회 개최국이군요. 우루과이가 그때 1930년도에 독립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근데 우루과이가 사실 그때 당시에 축구는 정말 지구촌을 휩쓸던 때가 아니었나, 초강력 팀이었다, 그런 평이 있어요. 실력 격차가 얼마나 현저하길래 초강력 팀이다 이런 자료가 남아있는지 일단 월드컵 직전의 기록을 보면 알 수가 있겠죠. 1930년이 제1회 월드컵이었으니까 그 직전 1928년과 1924년 월드컵 자료 보니까 말이죠, 이 두 대회를 우루과이가 연패를 했어요. 두 대회를 석권을 했어요. 내리 두 대회를. 그리고 불과 2년이 지난 1930년도에 월드컵 제1회를 하게 됐으니까 그 선수들이 상당 부분 그대로 주축 멤버로 기용이 된 겁니다. 세계 최강임에 틀림이 없죠. 자, 그런데 이 월드컵이 제1회이기 때문에 태동 과정이 굉장히 재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 재밌게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921년으로 이야기가 돌아갑니다. FIFA의 3대 회장으로 줄리메가 취임을 합니다. 줄리메, 낯설지 않은 이름이에요. 세계적인 축구 대회를 창안을 하게 됩니다. 바로 월드컵이에요. 그리고 개최국을 물색을 하는데 우리는 참가국 모두의 교통비, 숙박비, 먹는 거, 자는 거, 오는 거, 가는 거 모든 걸 우리가 다 지원을 하겠다 하고 나선 겁니다. 그 나라가 우루과이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개최국으로 그냥 한 방에 결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루과이가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한사코 이 1회 대회를 고집했던 걸까요? 바로 우루과이가 독립 100주년을 맞은 해였기 때문입니다. 독립 100주년 기념으로 제1회 월드컵 대회를 가지게 된 그런 나라. 야, 이거 참 괜찮은 생각 아닙니까? 정말 이모저모로 따져도 남는 장사 아닌가요? 거기다가 축구 하면은 또 최강팀이 우루과이.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우루과이가 최고의 우승 국으로 이미 딱 그렇게 발돋움할 정도였었으니까 충분히 남는 장사를 하지 않았나. 근데 이제 사실 그 후손들에게 따져보면 굉장히 명예롭게 참 잘 치른 그런 대회였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유럽에서 상당히 많은 나라가 저거 불량 대회야, 저거 저질 대회야 이래가지고 불참을 유도하니까 굉장히 상황이 어려울 거 아닙니까? 다행히 줄리메가 태어난 나라, 줄리메의 나라 프랑스에서 나서줍니다. 나서서 막 간청을 하죠. 여기저기 간청을 해가지고요. 그나마도 이렇게 벨기에나 유고슬라비아라든가 루마니아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참가를 하게 되고 그 대회를 또 빛을 내줍니다. 줄리메는요, 이 대회를 성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유럽 각국으로 발품을 무지하게 팔고 다녔습니다. 자료에 표기된 그대로, 오늘은 제가 자료 얘기만 계속하는데 제 표현이 아니고 자료 표현, 자료에 이런 표현이 있다는 것 자체도 저는 참 신기할 정도인데요. 자료에 어떻게 표기가 되는가 하면 발품을 팔고 다녔는데 제발 참가해달라고 싹싹싹싹 빌고 다녔고요. 먹이고 다녔대요. 뭘 사주고 다녔고 그렇게 했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사재를 털어서 그렇게 헌신을 한 결과 지금의 월드컵이 뿌리를 내릴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렇게 1회 대회를 치렀습니다. 1회니까 아무래도 에피소드가 많이 따르겠죠. 정말 재미있는 에피소드 많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 공개합니다. 공인구라는 게 있거든요. 공인구. 월드컵 대회가 치러지면 이번 대회는 어떠한 공으로 하겠다. 공인구. 공인구가 미정인 상태, 공인구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월드컵이 치러졌습니다. 매 게임마다 말썽이 터지는 거야. 왜? 우리나라에서 만든 공을 가져가서 하겠다 이거예요. 두 나라가 붙는데 그게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은요, 결승전까지 갑니다. 1회 월드컵 대회 결승전은 누구랑 붙는가 하면은요, 우루과이와 아르헨티나가 결승까지 올라옵니다. 결국에는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래, 전반은 니네가 해라, 후반은 우리 공으로 할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르헨티나 축구공으로 결승전 전반을 치릅니다. 야, 근데 이 공인구 자기 나라 공이 아무래도 발에 익어 있어서 그런지 뭐가 잘 되나 봐. 결과가 아르헨티나가 2골을 넣어요. 그리고 1골을 1실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르헨티나가 2대1로 일단 전반을 마무리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전에는 공인구가 어디 거? 우루과이 걸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루과이가 또 방방 나르기 시작해갖고 후반만 3골을 몰아넣어요. 그렇게 되면서 결국에는 4대2로 우루과이가 개최한 국가답게
제1회에서 우승컵을 쥐게 되는 겁니다. 야, 이거 참 묘하잖아요. 아마 공 때문에도 분명히 그럴 수 있을 거야. 그럴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요, 이 월드컵 그럼 첫 경기는 또 어떻게 됐느냐는 또 에피소드가 있는데, 첫 경기가 사실 그 월드컵의 신호탄 아니겠습니까? 이 첫 경기가 잘 되면 그 월드컵은 정말 대박을 터뜨리는 그런 그 대형 스포츠 이벤트로 자리할 수가 있는 건 틀림없거든요. 그래서 첫 경기에 굉장히 신경을 쓰게 되는데, 본래 첫 경기는 개최국이 그 개막전을 치르게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계속.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본래는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개최국 우루과이하고 페루가 첫 경기를 치르게 대진표에는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월드컵 당일이 탁 되면서 야, 이것도 참 인간적이야. 줄리메가 그만큼 이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뛰어다녔잖아요. 제1회 대회 창안을 하고 또 실제로 치르기 위해서 그만큼 뛰어다녔잖아요. 또 당시에 피파 회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줄리메의 공헌도를 높이 사서 그를 예우하기 위해서 프랑스, 줄리메의 나라죠. 프랑스를 개막전 나라로 넣습니다. 그래서 개막전 프랑스와 멕시코의 대회로 1회 대회가 치루어져요. 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승컵. 월드컵이 우승컵이죠. 피파컵. 지금은. 네. 그런데 당시에 초기에는요.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줄리메 컵이었습니다. 줄리메 개인의 이름을 넣었죠. 줄리메 컵. 그랬는데 이 줄리메 컵이 1970년 와서 브라질이 1970년 이후로 월드컵에 3회 연속 우승을 해요. 그래가지고 3회 연속 우승하니까 당연히 그 줄리메 컵이 영원히 자기네 브라질의 소유가 된 겁니다. 영구 소유가 된 겁니다. 근데 브라질이 이걸 잃어버려. 도둑놈들한테 도난을 당해버려. 1983년도에 나중에 발견이 됐어요. 어떻게 발견이 되는가 하면 하나의 금덩어리로 발견이 되잖아요. 줄리메 컵의 상당 부분이 금인가 봐요. 그걸 훔쳐간 놈이 그걸 금을 녹여가지고 팔아먹은 거야. 그 일당들이 잡혔어. 결국에는 줄리메 컵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구촌에서는 사라진 거죠. 금은 그렇게 팔아먹고 그렇게 해서 줄리메 컵은 본래의 모습을 영원히 갖지 못하게 됐습니다. 현재는 피파컵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관련 루머가 또 있어요. 이거 루머라고 분명히 표기가 돼 있는데 1954년 우리나라가 첫 월드컵에 출전을 했었던 것 같아요. 헝가리하고 경기를 했는데 9대 0으로 대패를 합니다. 그때 많은 그 축구 관련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아시아나 아프리카 나라들은 실력이 한참 떨어진다. 이렇게 수준 안 되는 나라들이 월드컵에 나와서 격을 떨어뜨렸어야 되겠느냐.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그런 말이 붐처럼 막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줄리메가 딱 나섭니다. 그리고 굉장히 강력하게 선을 정확히 딱 긋고 반박을 하죠. 지금은 한국이 처참하게 무너졌다고 해도 수십 년 후에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는 일이다. 월드컵은 누구나 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월드컵이다. 그것이 월드컵이라는 이름에 담긴 정신이다. 정신 차려라 이 사람아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야, 멋있잖아요, 줄리메. 네, 이 월드컵이 이렇게 정말 전 세계적으로 부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그 강한 정신력과 길을 갖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고맙습니다. 땡큐 미스터 줄리메. 단순 루머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뭐. 네. 자, 2009년 7월 14일 이날은요. 원로 국어학자 서정범 교수가 별세를 한 날입니다. 서정범 교수는 다른 어느 학자들이 못 해냈던 걸 해내신 분입니다. 무속, 토테미즘, 샤머니즘 이런 계통에서 정통이죠. 1950년부터 시작을 해서 약 3, 4천여 명의 무속인을 실제로 만났던 그런 분이세요. 그러면서 참 많은 자료를 조사해가지고 2002년에 한국 무속인 열전이라는 저서를 펴내잖아요. 그래서 무속과 우리나라의 어떤 그 민간 신앙에 대한 그런 모든 것들을 집대성을 해놓으신 바로 그분이 서정범 교수입니다. 이 서정범 교수가 평생을 그렇게 학문만 해오셨는데 또 후학들을 지도했었는데 2007년도에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요. 어떤 무속인으로부터 성폭행으로 피소를 당한 겁니다. 결국 나중에는 이제 결과 무혐의로 판명이 나고 검찰은 무고죄로 그 무속인을 고발하게 됐는데요. 그 무속인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랬냐?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 그랬대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네. 네. 서정범 교수가 별세한 날 2009년 7월 14일이었습니다. 1997년 7월 15일로 가는데요. 1997년 7월 15일 이날은 패션 디자이너죠. 베르사체가 피살을 당한 날입니다. 그때 당시에 나이가 50세밖에 안 됐어요. 짧은 인생 살다 갔죠. 뭐 지금 살아있으면 그렇다면 73세? 74세 이렇게 되겠네요. 베르사체 하면 그 브랜드 상징이 메두사, 메두사. 네, 그 머리카락이 뱀으로 막 이렇게. 네. 근데 모양 그 무늬가 굉장히 그 화려했다 그래요. 화려하네요. 보니까 화려하네. 네. 엘튼 존이라든가 또는 그 마이클 잭슨 또는 그 기타 브루스 스프링스톤 이런 사람들의 의상을 담당을 했었고 또 유럽 귀족들의 의상을 담당해서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고 베르사체라는 브랜드는 뭐 전 세계적으로 다 알아주는 그런 그 브랜드죠. 자택에서 괴한에 의해서 그 총을 맞고 죽게 되는데요. 그 괴한에 범인이 잡혔고 신상이 다 밝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캐지를 못했다 그래요. 베르사체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지 아니면 이 베르사체와 직접적인 어떤 뭐랄까 이해관계 또는 죽일 만한 어떤 그 이유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그건 뭐 미궁에 빠져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말로만 해서 베르사체의 의상 분위기를 여러분께 전할 수가 없어서 오늘은 제가 특별하게 입고 나왔습니다. 화려하죠? 이게 바로 베르사체입니다. 메두사, 머리에 뱀 칭칭칭, 머리카락이 뱀. 뱀, 막 뱀, 뱀꼬리가 막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게 베르사체입니다. 이런 유형의 무늬를 보면 저게 베르사체라는 브랜드구나.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이 무늬의 주인공 베르사체가 피살된 날 1997년 7월 15일이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1999년으로 오는데요. 7월 16일 탈옥수 신창원입니다. 순천에서 검거가 된 날. 신창원, 이 무용담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신창원이 그 검거된 날인데 신창원 검거 이야기 전에 제가 먼저 현상금 이야기를 먼저 좀 하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 신창원에 걸려있던 현상금이 우리나라 역사상 이 범죄자에게 붙는 현상금으로 가장 높은 그런 액수였거든요. 최고액의 현상금이었기 때문에 현상금 얘기를 먼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리저리 도망을 다니면서 이런저런 짓거리를 하고 다니니까 이게 이제 또 신문에 보도가 되고 말이죠. 방송에 보도가 되니까 갑자기 신창원이가 전국구 인물로 급부상을 해버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러면서 현상금이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껑충 뛰게 됩니다. 당시 이제 사상 최고액의 현상금이죠. 첫째 에피소드. 신창원이 나타났다는 사전 정보를 형사가 입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형사가 이거를 나 혼자 잡을 수 있어. 만약에 한 사람 파트너를 불러서 가면 2,500만 원씩 나눠야 되잖아. 5명이 공조를 하면 1,000만 원씩 나눠야 되잖아. 5천만 원, 1,000만 원. 나 혼자 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이 형사가 혼자 단독으로 검거를 하다가 실패를 해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형사는 징계를 먹게 되죠. 두 번째 에피소드. 잠복하던 그 형사가, 잠복 근무 중인 형사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주변을 많이 보잖아요. 그 숨어서 보니까 신창원이가 데리고 있는 여자가 너무너무 이쁜 거라. 그래갖고 신창원의 동거녀를 성폭행합니다. 세상에. 그리고 파면되고 구속이 돼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 이런 일이. 네? 네. 이 보도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인물백과에 정확히 자료에 명시가 되어 있는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세 번째 에피소드. 신고를 받고 사투 끝에 형사가 검거를 했습니다. 딱 검거를 해가지고 취조를 하는데 보니까 신창원이가 아니고 신창원을 사칭한 강도범이었다. 참. 마지막 에피소드의 앞권은 또 이겁니다. 시민이 신고를 했어요. 그 신고를 받고 경찰이 가가지고 잡았어요. 잡았는데 잠깐 부주의한 틈을 타갖고 신창원은 다시 자신의 특기인 주랭랑을 쳐버린 겁니다. 도망을 쳐버린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잡는 건 당연히 이제 경찰의 몫이죠. 계속해서 이제 잡아야죠. 근데 이 시민께서
내가 신고를 해서 경찰이 잡았잖아. 5천만 원. 현상금 5천만 원 달라고. 경찰은 못 줘. 왜? 놓쳤잖아. 그러니까 못 줘. 무슨 소리야? 당신들이 아까 잡았잖아. 잡았으니까 일단 물어. 5천만 원 내놔. 이렇게 싸움이 붙는 거예요. 자료에 입각해서 제가 말씀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자료에 어떻게 나와 있나 하면은요. 현상금 못 주겠다고 경찰 측 땡깡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못 주겠다고 땡깡. 이 사람은 이제 화가 난 거야. 다시 소송을 냅니다. 소송을 내고 결국에는 대법원까지 끌고 가서 5천만 원을 고스란히 그대로 다 현상금으로 받아내게 됩니다. 그리고는 신창호는 다시 검거가 되죠. 또 신고했던 사람에게 현상금을 주고 이렇게 해서 신창호를 검거하는데 똑같은 현상금을 두 사람에게 지급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또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자, 검거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한 사람의 기지가 검거하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우는데요. 1999년 7월 16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라남도 순천에 그 빌라에서 가스레인지 수리공이 그 공사를 하는데 왔다 갔다 하는 집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왠지 신창원하고 좀 닮았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계속 공사를 하면서 신창원 맞는 것 같은데 두 번, 세 번 견눈으로 힐끔힐끔 보고 확인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 사람이 기지를 발휘합니다. 나와서 일단 첫 번째로 신고 먼저 합니다. 잘했죠? 네. 일단 첫 번째로 신고 먼저. 두 번째는 어디로 가느냐? 부근에 있는 부동산으로 갑니다. 가장 가까운 부동산으로 가가지고 무슨 빌라 몇 동 몇 호 들어온 입주자가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알아본 거예요. 여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자. 여기서 두 번째로 맞아. 그렇다면 신창원일 가능성이 굉장히 짙어. 왜? 신창원의 이름으로 계약을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자의 이름으로. 그런데 여자의 이름으로 계약을 하고 들어갔는데 여자의 집 안에 남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보니까 신창원을 닮았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 거의 10중 8구다 하는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확신을 갖게 된 것이요. 그렇다면 계약한 날짜와 입주한 날짜를 좀 보겠습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을 이날 계약하고 이날 들어왔네요. 계약한 직후에 바로 들어온 거예요. 거기서 확실하다. 이건 신창원이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이사 많이 다녀보셨겠지만 사실 이삿짐 옮기고 어떻게 한다는 게 이게 계약한 다음 날이라든가 뭐 바로 직후에 이게 가능하던가요? 이게 사실 그렇게 안 되거든. 일상적인 살림이라면 그거 불가능하거든요. 이 돈 빼다가 저기다 줘야 되고 또 돈 전세금 받았다가 또 넘겨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이렇게 치르고 하는데 한 방에 했다는 얘기는 돈도 있었다는 얘기고 또 뭔가 그 둥지가 있어야지 거기가 자신의 가장 최고의 안전지대라는 사실 이런 것들 때문에 부랴부랴 서둘러서 계약했으니까 바로 들어와 버린 이런 형국. 이거다 이 신창원이다. 이렇게 된 거죠. 잡아보니 신창원이 맞습니다. 결국 신창원 그렇게 잡혀서 징역 22년 넘게 받게 됩니다. 6개월 또 추가 받았네요. 그렇게 해서 청송교도소로 수감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참 중요한 거 신창원 이야기를 제가 마무리하면서 신창원의 고백일지가 밑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 고백일지의 한 부분이 왠지 좀 짠하게 가슴을 탕 치는데 이건 좀 무용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뭔가 남는 토막 글이었기에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좀 일부분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고요. 내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너 착한 놈이다 하고 머리 한 번만 쓸어주었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5학년 때 선생님이 이 새끼야 돈 안 가져왔는데 뭐하러 학교 와? 빨리 꺼져! 하고 소리를 쳤는데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악마가 생겼다. 신창원의 일지 중에 있는 겁니다. 고백 일지 중에 자신의 마음을 써놓은 겁니다. 이거 그냥 범죄자의 이야기로 치부하고 그냥 버려진다 하더라도 무엇을 뜻하는지 어떤 이야기인지 일정 부분 여러분 가슴에 남아있죠. 그렇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자, 1948년 7월 17일 이날은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 바로 제헌절입니다. 헌법 제정은 7월 12일이고 공포는 조선 왕조 건국일에 맞춰서 7월 17일
이렇게 제헌절로 선포가 됐습니다. 1401년 7월 18일 이날은 신문고가 설치가 된 날인데요. 원억미신자라는 말이 있네요. 원억미신자,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사람, 원억미신자. 이 사람들에게 소송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대궐에 큰 북을 달아서 소원할 수 있게 한 그런 제도다. 신문고. 정말 훌륭한 제도입니다. 자랑스러워할 만한 그런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조선 3대 태종 임금 때 도입이 됐고요. 그리고 연산군 때 폐지가 됐다가 다시 영조 임금 때 재설치를 했습니다. 신문고를. 조선시대 미니 상달의 효시라고 봐도 되겠죠. 네. 1976년 7월 19일 나디아 코마네치가 몬트리올 올림픽 체조 부분이죠. 2단 평행봉에서 올림픽 체조 역사상 처음으로 10점 만점을 얻은 날입니다. 그 이후로 계속해서 6번인가요? 10점 만점을 더 얻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여자 체조는 더 이상 기술이 아닌 예술로 승화가 되었다. 누구로 인해서? 코마네치로 인해서. 라는 얘기가 세상에 회자되면서 실제 코마네치의 이름 앞에 수식어처럼 붙게 되는 그런 말이 됐습니다. 1989년에 미국으로 망명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96년도에 미국 체조 선수 출신하고 결혼을 했고 현재 사회 활동을 굉장히 크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1455년 7월 19일 이날은 단종이 폐위가 되면서 세조가 즉위한 날입니다. 수양대군 나으리께서 전하가 되셨네요. 네. 단종의 아픈 가슴 생각하면 지금도 막 애립니다. 갑자기 영월이 가고 싶어지네요. 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노래를 전해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가요 역사 발전에 굉장한 그런 디딤돌 역할을 해주셨던 분,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패티김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그 당시에 많은 청춘 남녀가 즐겼던, 우리 국민이 사랑했던 노래 사랑하는 당신이를 보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박혜상의 싱생송 역사인 가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울지 말고 달래줘야지, 쓰다듬고 안아줘야지. 둘없는 내 사랑 당신이니까, 사랑하는 당신이 화를 내시면 난 몰라, 나도 같이 덩달아 화를 낼까봐. 난 몰라, 아니 무릎 꿇고 빌어야 하지. 그러면은 용서하겠지. 정다운 내 사랑 당신이니까, 사랑하는 당신이 먼저 죽으면 난 몰라, 나만 혼자 남아서 살 수 있을까. 난 몰라, 아니 나도 같이 따라갈 테야. 사랑하는 당신 곁으로 둘이는 나란히